수려한 외모와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백석. 그거이 백석 시집이다. 날래 벗겨주고 달라. 그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1963년 북에서 사상적 이유로 51세에 숙청당했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가 죽었다고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북에서 30년 넘게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백석의 행적을 추적해온 소설가 송주는 그의 사진들을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백석은 개마고 온 오지에 갇혀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갔죠. 유년 시절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사진 속 백석은 늙고 노쇠한 모습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천재 시인으로 알려졌고 잘생긴 얼굴로 많은 여성들의 동경 대상이었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북한에서 문학적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유년 시절 천재 시인이라고 불리는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백용삼은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사진기사였고 모친 이봉우는 근처 오선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숙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읽었죠. 하지만 그는 평탄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첩의 딸 혹은 기생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죠. 아버지 백용삼과 어머니 이봉우는 무려 13살 차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혼례를 치렀는데요. 당시 조선에는 결점이 있는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차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죠. 모친과 관련된 루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석의 삶을 통틀어 훗날까지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백석은 고향 정주에 위치한 오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6년 선배인 김소월을 동경하며 시인의 꿈을 키웠죠. 이때부터 그의 천재적인 면모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암기력이 뛰어나며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1930년에는 오산고교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로 당선되기도 했죠.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18세로 사상 최연소 당선자였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능력을 알아본 당시 조선일보의 부사장 방응모는 백석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죠. 백석은 그 덕분에 평범한 집안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본으로의 유학 기회를 얻어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일본 동경에 있는 청산학교 시절 전과목 우를 받기도 했죠. 또한 일본의 한 시인에게 엄청난 영감을 얻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반제국주의 시인 이시카와 다크부크였습니다. 이시카와 다크부크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1910년 일제의 탄압을 무릅쓰고 이 시를 세상에 내놓았죠. 조국의 아픔을 뒤로한 채 일본에 나와 남몰래 괴로워했던 백석은 그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필명 석은 이시카와에서 따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에 수입된 서양의 문학사조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죠.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이란 전통적인 문풍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20세기의 예술적 움직임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조선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세련된 그의 옷차림에서 모더니즘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당시 백석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지금 봐도 구시대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그는 외출할 때면 이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머리 스타일에 연두색 더블 버튼 양복을 입고 시내를 누볐다고 전해집니다. 청산학원을 졸업한 후 그는 귀국하여 바로 조선일보에 취업을 하게 되죠. 백석은 당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러시아어 번역물을 소개하고 여성이라는 잡지의 편집일을 담당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뚜렷했던 유교국가에서 다수의 여성 문인들과 어울리며 교류한 것도 모더니즘의 영향이었죠. 하지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시인답게 그의 성격 또한 평범하지 않아 종종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백석에게는 심각한 결벽증이 있었는데요. 전화기를 잡을 때도 손수건을 둘둘 말아 싸서 잡았으며 사무실 문을 여닫을 때도 다른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골라 손등이나 팔꿈치로 문을 여닫곤 했죠. 사람들과 악수한 뒤에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닦는 사람일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되었던 그의 예민함, 곧 그 감수성은 천재성으로 꼽히기 시작했죠. 그의 천재성은 당시 국민들뿐 아니라 시인들 사이에서도 추앙받았습니다. 백석의 시인들, 한국 현대시 100년사에서 우리 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집은 백석의 사슴으로 발표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시인 윤동주 역시 그의 오산학교 후배이자 광적인 팬이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는 백석의 시집 사슴 전체를 원고지에 정성껏 필사하고 표지까지 손수 그려 책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걸작이다 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죠. 백석의 시집 사슴은 당시 백부 한정판으로 출간되었기에 직접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부에 무려 2원이었죠. 가난했던 윤동주 시인은 도서실에서 하루 종일 사슴에 수록된 33편의 시를 정자로 베껴쓰기에 이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역시 백석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서 비슷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서구의 시인들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증거죠. 문학가 강소천은 백석이 영생고등학교 교사를 맡던 시절 그를 존경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석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이 노래를 만들었죠. 고교 시절 백석은 제자들에게 노래하듯이 시를 낭독해 주었고 강소천은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아 시를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석의 지도와 격려로 강소천은 뛰어난 시와 소설, 동시와 동요들을 짓게 되죠. 그가 우러러본 하늘 같은 스승은 바로 백석으로 대표되는 존경받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다음은 시인 노천명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식구,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노천명의 사슴은 백석을 흠모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백석 시인은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미남이었습니다. 1936년 1월 백석은 시집 사슴을 출간하고 일제강점기 문단의 주목을 받죠. 당시 백석과 친하게 지낸 여성 문인들은 백석을 사슴군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노천명의 사슴이 백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정황을 봤을 때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백석은 천명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천명은 결국 연애만 몇 번을 하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일부에서는 노천명이 마지막까지 그리워한 사람은 오직 백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백석과 노천명의 시는 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936년 백석은 여운한 골쪽이라는 개성이 뚜렷한 시를 발표했습니다. 여운한 골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로 백석이 어렸을 때 종종 가던 친척들의 시골집을 의미하죠. 이후에 노천명은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라는 시를 씁니다.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백석의 여운한 골 속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팠던 노천명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려한 외모로 묻 여성들을 울게 만들었지만 그에게도 가슴 아픈 사랑의 역사가 있는데요. 백석의 사랑. 1936년 백석은 절친 허준의 결혼식에서 박경련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납니다.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조선일보 기자 동료 신현중은 회식 기념 자리에서 박경련을 백석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통영 출신의 이화 여고생으로 신현중의 누나가 통영에서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였죠. 백석은 그때 박경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에게 이후 란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소심했던 백석은 오랫동안 그녀에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죠.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에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여기서 낡은 항구는 그녀의 고향 통영이고 처녀 하나는 박경련을 뜻하죠. 박경련이 방학을 맞아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자 백석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통영까지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조선일보에서 일을 마친 후 만나러 간다. 조선일보 백석이라는 전보와 함께 통영으로 달려가지만 박경련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둘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통영 바다를 거닐며 만나지 못한 박경련에 대한 절절함을 읊은 시였죠. 백석은 그해 12월 다시 통영을 방문해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의 혼사를 고민하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의 청혼을 잠시 보류하고 백석이란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그녀는 딸의 결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갑니다. 친오빠인 죽사 서상호는 통영 출신의 거물급 인사로 결혼 상대의 집안이나 학벌 등 여러 가지를 세심히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사는 자신의 아끼는 후배 신현중을 불러 백석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신현중은 백석의 조선일보 동료이자 박경련을 소개해줄 정도로 그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죽사에게 이야기했죠. 백석은 조선일보에 다니다가 지금은 함흥 영생고보에서 영어 선생으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기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좋고 똑똑한 인물로 잘 자라왔죠. 백석을 유년 시절부터 괴롭혀온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대해 낱낱이 고한 것입니다. 이에 죽사는 백석과 박경련의 혼례를 꺼리게 됐고 신현중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현중은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는 등 가세가 기울고 있었다고 하죠. 그는 돌연 어르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라며 자신을 적극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신현중의 아버지는 군청에 근무하며 형편이 좋았고 심지어 죽사와는 깊은 신뢰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석을 단번에 내동댕이 치고 신현중을 택합니다. 둘은 1937년 결혼식을 올리고 한순간에 백석은 절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여인 둘 다 잃게 됐죠. 그리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내가 살트나든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희대의 배신 사건의 중심이었던 박경련은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워낙 급하게 치루어진 결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나는 그때 신현중 씨나 백석 씨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태였다. 신현중은 결혼 이후 반일운동으로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가난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둘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신혼을 잘 꾸렸다고 전해지죠. 이에 반해 백석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강요로 고향 정주에 부유한 교수의 딸과 혼인하게 되죠. 신현중과 백석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백석이 장가를 간 뒤 서울에서 신현중을 만납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친구였지만 백석은 그를 내치지 못했죠. 이때 신현중은 백석에게 특이한 제안을 건넵니다. 그를 자신의 신혼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신현중의 부인인 박경련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백석씨도 어색한지 방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부끄러워 숨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백석씨가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백석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파하고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던 때 그에게 나타샤가 등장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책에서 나타샤는 전쟁에서 돌아온 약혼자 안드레이의 마지막을 지켰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소설 속 나타샤처럼 자신이 백석의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죠. 그녀는 바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기생 김영한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사업을 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죠. 그녀는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16살의 나이에 기생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기생은 지금의 술집 여자와는 격이 다른 모습인데요. 권번에서 노래와 춤은 물론 글과 그림까지 습득해야 했죠. 김영한은 당시 문학에 상당한 소질을 보여 조선어학회 신현모의 눈에 듭니다. 그가 후원한 덕분에 김영한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죠. 하지만 당시 일본이 민족정신의 상징인 조선어학회의 정체를 알아채고 핵심 인물인 신현모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함흥 감옥에 갇혀버렸고 김영한은 유학을 포기한 채 함흥으로 달려오죠. 그녀는 신현모와 특별 면회 시간을 갖기 위해 함흥관의 기생으로 활동하며 고위직 관리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죠. 함흥 영생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백석이 회식을 하러 함흥관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김영한이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되죠. 백석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부끄러운 나머지 진탕 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백석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더니 오늘부터 당신은 영원한 나의 마누라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별은 없습니다. 라며 자야 라는 애칭도 붙여주었죠. 운명처럼 만난 둘의 사랑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해외 유학파에 존경받는 교사로 일하는 아들 백석이 기생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이미 한 번 결혼을 파했음에도 백석은 부모님의 강요로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와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채 그날 바로 김영한의 집을 찾아가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하죠. 강제 결혼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도망치기를 3차례. 김영한은 이 상황이 괴로운 나머지 홀로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그녀가 떠난 뒤 호시탐탐 서울로 갈 날만 기다리던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생기는데요. 영생고교 축구부 지도교사였던 백석은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들을 인솔해 서울로 올라가죠. 백석에게는 오직 김영한을 제외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상경 첫날 학생들을 연습장에 데려다준 이유로는 김영한의 청진동 집에서 나오지 않았죠. 인솔교사가 없어진 빈틈을 타 학생들은 유흥가로 몰려갔고 결국 학생 지도교사에게 적발됩니다. 이 때문에 백석은 다른 곳으로 발령나고 결국 교사직을 그만두게 됐죠. 조선일보에 재입사한 백석은 김영한의 집에서 동거하며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죠. 부모님에 대한 효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만주로 도망가자며 그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김영한은 자신이 백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하죠. 백석은 그녀가 자신을 찾아 만주로 올 것이라 확신하며 먼저 만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죠. 김영한이 서울에 그리고 백석이 만주에 있을 때 둘 사이에는 38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김영한이 나타샤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최근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바로 김영한이 허언증이 있으며 둘의 사랑 이야기 절반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죠. 김영한은 그와 헤어진 후 2011년에 내 사랑 백석이라는 수필을 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백석 시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죠. 그녀는 1938년 경성 청진동 집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백석이 누런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속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들어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김영한은 그가 평생에 걸쳐 사랑한 나타샤는 본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백석은 이 시를 비슷한 시기인 1938년 삼천리 잡지 기자였던 소설가 최정희에게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즈음 백석이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때 하나는 동무가 되고 하나는 원수가 되는 밖에 더 없다고 하나 이 둘은 모두 다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최정희에 대한 서운함이 적혀 있었죠. 이 때문에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나타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김영한의 수필에는 또 하나의 수상한 점이 드러났는데요. 수필에서 그녀는 명동의 시내에서 넥타이를 발견하고 백석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여러 날 동안 줄곧 그 넥타이만 매며 즐거워했다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넥타이가 백석의 시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고 하죠. 언제나 꼭 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 사랑 백석에서 드러난 자야와 백석이 서울에 있었던 기간은 1938년 하반기부터 1939년 10월입니다. 1938년 5월 여성 잡지에 발표된 시기에 둘이 서울에서 데이트한 일화가 등장할 수는 없었죠. 김영환에 관한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별 후 김영한은 서울 성북동에서 대원각이라는 최고급 요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이때 큰 돈을 벌어들였죠. 훗날 그녀는 당시 시가 약 1000억 원 상당의 대원각을 조건 없이 법정 스님에게 시주합니다. 그리고 이 대원각이 현재 성북동의 사찰 길상사가 되었죠. 엄청난 액수의 시주가 아깝지 않냐는 기자의 말에 그녀는 1000억 재산이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내가 죽으면 화장의 길상사에 눈 많이 내리는 날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배경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문에는 1000억이라는 거액의 가치를 뛰어넘는 백석에 대한 김영한의 사랑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때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동순 교수가 등장해 이를 비판합니다. 그는 김연한과 10여 년간 각별히 지내며 백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원각 헌납 과정이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다며 폭탄 발언을 했죠. 그에 따르면 백석과의 이별 이후 네로라하는 친일 인사에 첩이된 김영한은 이별의 징표로 성북동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요정 대원각을 열었다고 합니다. 대원각은 사업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워낙 큰 규모라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경영관리도 부실했죠. 김영한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인물이 법정 스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그녀가 정작 관리하기에 버거운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백석 시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죠. 일제강점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승전국인 일본 제국이 승승장구하며 조선의 문인들은 조선작가협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친일행위에 가담합니다. 당시 백석과 동양, 평안북도 정주 출신 이광수는 매일 신문에 창씨개명이 천황의 신민이 되는 길이며 일본인과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죠. 심지어 백석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는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친일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백석 역시 친일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죠. 백석 역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친일 작품을 한 개도 쓰지 않았다고 하죠. 1940년 그는 당시 혼란한 조선을 떠나 중국의 만주 지방에 터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만주국 경제부의 국무원 자리를 맡았죠. 하지만 만주라고 해서 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창씨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는 곧 자리를 박탈당했죠. 조선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직업까지 포기했다고 알려진 백석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책 2창과 한국 근대문학에 소개된 문인 창씨개명록 명부에서 백석의 개명한 이름이 발견됐죠. 시라무라 기코, 백석의 본명 백기행의 성과 이름 사이에 무라라는 한자를 넣은 창씨입니다. 그가 끝내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백석에게 친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반일의식을 의미하는 시크릿 코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첫 시집 사슴이었죠. 사슴에 수록된 시는 총 33개, 33이라는 숫자가 바로 민족대표 33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석 연구가들은 그가 만주국에서 조국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한 시를 줄곧 써내려갔다고 주장합니다. 창씨개명한 이름으로는 작품을 낼 수 없어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죠. 1944년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상간 오지의 광산에 들어가 일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해방 후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로 귀국했다가 고향 정주군으로 돌아오는데요. 백석은 완전 북한 사람이 되었죠. 일제의 강압 속에 시달리던 그에게 이제는 북한의 사상강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시인, 이때 원수님은 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그 작으나 센 주먹 굳게 쥐어지시고
그가 1962년에 쓴 북을 찬양한 시가 세간에 드러납니다. 이 나루토라는 제목의 시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이 일제에 맞선 해방과 혁명을 가져왔다며 추앙하는 내용의 시죠. 그가 이런 시를 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롭게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이 자신을 유일한 혁명 전통으로 규정하고 문인들을 통해 홍보 작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해방 직후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백석의 작품을 공산주의 관련 저작물로 취급합니다. 그 외에도 정지용, 임화 등의 시가 철저하게 금지됐죠. 이러한 반공정책으로 인해 백석의 자치와 작품 세계는 남한에서 송두리째 뽑혀버립니다. 이에 반해 북에서 서정시인으로 유명했던 백석은 북한 정권 초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지낼 정도로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슬하에 둔 삼남 이녀와 함께 평양시에서 거주했죠. 하지만 그가 누리는 지위에 따라 북한은 점점 더 그에게 사상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는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죠. 심지어 아동문학에는 사회주의 성향의 동시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시에서 이러한 정치성의 노출은 이롭지 않다며 용기 있게 북한을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당의 취조를 받았지만 백석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1959년 그에게 붉은 편지가 내려옵니다. 생산 현장으로 내려가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상 개조를 하라는 지시였죠. 그는 이 상황을 시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막노동을 하며 착취당하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찬양시를 내놓은 것이죠. 백석이 파견된 곳은 삼수군 관평리 관평협동조합,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김소월의 시 탐수갑산에서는 이곳을 두고 한 번 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불귀의 땅으로 묘사된 바 있죠. 그곳에서 백석에게 주어진 일은 목장의 가축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정권에서는 유배 생활 중인 백석에게 찬양시를 도리어 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석은 그토록 강요받던 시 나루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죠. 1963년부터 시작된 백석의 침묵은 삶에 대한 그의 고뇌였습니다. 리은희 여사는 사망 전 백석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원고를 불태워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전했죠. 심지어 그의 공백기 이전에 써둔 시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전해지는데요. 부인 리은희에 따르면 어느 해 겨울 추운 날 그의 아이들이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불쏘시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시 메모를 해둔 원고 뭉치를 들고 와 장작에 불쏘시개로 썼다고 하죠. 그렇게 말년의 그의 작품들은 모조리 관평리 아궁이의 불꽃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백석은 농사일을 하다 1995년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석을 월북 시인으로 규정했고 그의 작품을 모두 금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88년도에 월북 문리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백석의 작품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후 백석은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평안북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남은 것뿐이라는 평가가 이뤄지며 월북이 아닌 제북 시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의 시는 수능에 실리고 영화 모던보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모던보이에서 배우 박해일이 연기한 이혜명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극중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로 매우 스타일리시한 외모를 지닌 설정입니다. 제작진은 이혜명의 머리 스타일을 고민하다 우연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시집 표지에서 백석의 사진을 보았고 그의 머리에서 모티브를 따 이혜명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죠. 향토적인 순 우리말 단어로 당시 한국의 평화로운 일상을 묘사했던 천재 시인 백석. 감각적인 감수성과 달리 말년에는 북한에서 그를 잊고 지냈지만 그의 시는 우리 역사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백석 평전, 저자 안도현.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